나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8살 소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동물을 좋아하며 언제나 밝게 웃던 아이에게 말입니다. 그 운명의 밤, 어머니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무심코 딸을 착한 사람으로 위장한 포식자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끔찍한 실패, 소름 끼치는 자백,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믿음이 치러야 했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저희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체리 씨, 릴리, 페리윙클, 8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엄마 레인과 두 어린 여동생 데스티니, 네바와 함께 살고 있었다. 체리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태어났다. 엄마 레인은 늘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에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부모인 레인과 빌리가 이혼한 뒤 양육권 싸움은 수년간 이어졌고 가족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체리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았다. 그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존재였다는 것을. 체리 씨는 언제나 생기 넘치고 밝았다. 동물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는 걸 즐겼으며 여동생들에게 선생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자전거 타는 법을 막 배웠고 언제나 밖에서 해맑게 웃으며 돌아다녔다. 아버지는 딸을 두고 체리 씨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야 라고 말했다. 6월 21일 저녁, 레이는 체리 씨와 두 딸을 데리고 달러 제너럴 매장을 찾았다.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아빠를 만나러 갈 체리 씨를 위해 다음날 입힐 예쁜 옷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다. 돈은 빠듯했고 레이는 직원에게 조심스레 경제적인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때 주차장 근처를 서성이던 한 남자가 그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가족의 어려움과 취약함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널드 스미스였다. 그는 다가와 저희 부부에게 월마트 기프트 카드가 있는데요. $150짜리예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 레이는 경계했지만 도널드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도 아이가 있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진심 같았고 한 아버지로서의 친근감까지 느껴졌다. 그는 레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괜찮아요.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치명적인 신뢰의 시작이었다. 레인과 아이들은 그의 밴에 올랐고 도널드는 그들을 월마트로 데려갔다. 1시간 넘게 매장을 돌아다니며 레인과 아이들은 옷을 골랐다. 도널드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들을 지켜봤다. 레인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단 하나, 이상한 물건 하나를 제외하곤 밧줄 1개였다. 시간이 늦어지자 아이들은 배가 고파지고 레인도 피곤해졌다. 그때 도널드가 말했다. 맥도널드에서 뭐라도 먹죠? 여기 월마트 안에 있어요. 그는 건물 앞을 가리키며 체리 씨랑 가서 주문해 올게요. 두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가 거의 폐점 시간이었다. 월마트 안의 맥도날드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하지만 체리 씨는 자신이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신나게 발을 구르며 따라갔다. 그것이 엄마 레인이 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매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과 공포가 레인을 덮쳐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매장 안을 뛰어다니며 체리 씨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도날드의 모습도 사라졌다. 휴대전화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녀는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거의 40분이 지나서야 한 직원이 전화를 건네주었고 레이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엔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다. 납치가 아닌 그저 아이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으로 본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레이는 절망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월마트의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밝혀냈다. 화면 속에는 도널드가 체리 씨의 손을 잡고 평온한 표정으로 출구를 향해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아이를 데리고 하얀색 밴으로 향했고 곧바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 자정 직전 경찰은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차량은 흰색 커튼이 달린 화이트 다지 밴으로 확인되었다. 새벽 3시 30분 도널드 스미스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이미 아동 유괴와 성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과자였고 출소한 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범죄 기록은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길고도 어두운 이력이었다.
수사는 즉시 살인 전담반으로 넘어갔다. 플로리다 주 접행국은 새벽 4시에 앰버 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시간이 생명인 상황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교회 뒤쪽에서 수상한 흰색 밴을 봤어요.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밴 안에는 도널드 혼자 있었다. 그의 옷은 젖어 있었고 차량 안에는 월마트에서 산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현장에 투입된 K9 탐색견이 즉시 수색을 시작했다. 한 경찰관은 도널드의 젖은 바지를 보고 직감했다. 물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의 말은 맞았다. 불과 20분 후 교회 뒤편의 개울 근처에서 수색견이 멈춰섰다. 그곳에서 체리 씨 릴리 페리윙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작은 몸은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 위로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가 젖은 채로 놓여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현장은 믿을 수 없는 만큼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 체리 씨는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사해들였다. 경찰은 곧바로 도널드를 체포해 신문실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후회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침묵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성폭행, 유괴 시도, 그리고 심리적 조작. 그는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들며 사회로 내보내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실제로 검찰은 그를 민사구속 대상자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는 곧 출소 후에도 사회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를 놓쳤다. 제도의 틈새 사이로 그가 빠져나갔고 그 결과 체리 씨는 목숨을 잃었다. 플로리다주의 폭력적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 다니엘 몬팔디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법은 고위험군 범죄자를 식별하고 치료하고 사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스미스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1999년 또 다른 형기를 마친 직후부터 위험인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주정부 관계자와 정신의학 전문의들 모두가 그를 고위험 성범죄자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절대 사회로 나가서는 안 된다. 도널드는 결국 템파 근처의 민사구속 시설로 이송되었지만 어느 시점에서인가 시스템은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 배심원단은 경고 보고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행정 절차는 중단된 채로 끝났다. 그리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스미스는 어린 소녀들을 계속해서 노렸다. 위험은 결코 이론 속에 머물지 않았다. 2009년 그는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며 한 소녀에게 접근하려 했다. 소녀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그는 심지어 10살짜리 아이에게 외설적인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체포되어 기소되었지만 단지 경범죄로 처리되었고 14개월의 짧은 형을 살고 풀려났다. 그 사건은 중범죄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위험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신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스템은 여전히 그를 놓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이 자라나고 있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 스테파니는 그를 결코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병든 괴물, 잔인한 악마라고 불렀다. 세상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도널드 스미스가 석방된 지 불과 3주 만에 체리 씨가 살해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의 범죄 기록은 무려 19페이지에 달했다. 전직 검사 릭 알렉산더는 많은 법 집행 관계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입 밖에 냈다. 그는 말했다. 그 남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의 기록은 교화의 흔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진 범죄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그물망을 빠져나갔다. 이후 부검 결과가 공개되었다. 체리 씨가 겪은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녀는 머리에 둔기에 의한 충격을 입었고 입이 막혀 있었으며 목이 심하게 졸려 눈에서 피가 흘렀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 잔혹함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의도된 폭력이었다. 레이는 그 세부 내용을 들은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결국 구급차가 호출되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도널드 스미스는 1급 살인, 유괴, 그리고 12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체리 씨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음식을 보내왔고 거의 2,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조문록에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지 몇 주 후, 주 정부는 레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그녀의 두 어린 딸 데스티니와 네바를 데려갔다. 레인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도널드 스미스는 수사관들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의 어머니와의 비밀 통화 녹취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월마트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그는 아동에게 성적 끌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조금씩 새어나왔다. 그는 그날 밤 술과 약에 취해 있었다고 인정했고 밴 안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따라왔을 때 난 두려웠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엔 그는 몸서리치는 고백을 남겼다. 그 아이를 죽이는 것만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도널드는 점점 이야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남자처럼 들렸다. 나는 이제 절대 괜찮지 않을 거야. 그는 녹음된 음성 중 하나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굴욕에 대해, 머릿속의 목소리에 대해 끝없이 중얼거리며 자신이 품은 비밀들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것은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처럼 들리기도 했고 혹은 그 모든 걸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두 개의 별도 녹음에서 그는 수감 중 다른 죄수들과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린 소녀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농담을 던지며 그들을 섬뜩할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나이는 술자처럼 무심히 언급됐다. 그 순간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도널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언론이 여론을 오염시켜 도널드를 괴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는 요청은 기각되었다. 수년이 흘렀지만 재판은 계속 미뤄졌다. 플로리다의 사형제 관련 법적 혼란이 반복되며 절차는 늦어졌고 그 사이 체리 씨의 어머니 레인 페리윙클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017년 주정부는 그녀가 남은 두 딸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데스티니와 네바는 결국 호주에 있는 이모에게 입양되었다. 2018년 초 마침내 법정의 문이 열렸다. 도널드 스미스는 체리 씨 베리윙클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가혹한 진실로 재판을 시작했다. 체리 씨는 몸무게 30kg에 불과했으며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공포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증인은 어머니 레인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드레스, 매장, 망설임, 벤, 그리고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결국 따라간 순간까지. 그녀는 매장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았고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다. 검사는 조용히 물었다. 딸이 피고인과 함께 맥도날드 쪽으로 갔을 때 그게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까? 레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 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레인의 선택을 문제 삼았다. 그녀가 직접 밴에 올라탔다고 주장하며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엄마로 그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도널드 스미스는 변호인에게 레인을 신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건 동정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재판 내내 12명의 증인이 증언했다. 그를 체포한 경찰, 밴을 발견한 제보자, 그리고 체리 씨의 시신을 찾아낸 경관단관까지. 부검인은 체리 씨의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26장의 사진을 법정에 공개했다. 법정은 침묵했고 배심원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널드의 변호인단은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인도 최종 변론도 없었다. 배심원단은 단 19분 만에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유죄.
1급 살인, 13세 미만 납치, 12세 미만 성폭행. 선고 단계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다. 게리에는 13살 때 도널드에게 납치될 뻔했다고 증언했다. 그날 그녀는 옷장 안에 숨어 그가 자신을 찾아낼까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잔혹함이 겹쳐지며 배심원단은 다시 결정을 내렸다. 사형. 판사는 최종 판결을 읽었다. 도널드 제임스 스미스, 너는 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 자격마저 빼앗았다. 신의 자비가 너의 영혼에 있기를.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1년 도널드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플로리다 주대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3년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변호인단은 초기 변호인들이 무능했다고 주장했지만 2024년 5월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새 재판은 없다. 도널드 스미스는 여전히 사형수 신분으로 남았다. 체리시 베리윙클 사건은 보식자가 제도의 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은 언제나 순수한 아이들이었다. 체리시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한다. 빛을 잃은 그날 밤에도 그녀의 빛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다.